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한테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게 된 한 여성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한동안 저는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기 힘들 만큼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쳐내고 씩씩해진 상태고 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괜찮아졌어요. 일상을 이제 막 되찾은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게 되었네요.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에게 응원과 위로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보험회사에 다니며 돈을 적지 않게 벌었고 딸아이도 자기 진로에 딱 맞는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런 평범한 가족과 함께였답니다. 자상하고 든든한 가장인 남편과 활발하고 귀여운 딸과 함께하는 일상은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단골 손님도 많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해 왔고요. 남편과 딸은 여유가 생기면 제 카페로 와서 같이 간단한 브런치로 식사를 하거나 일을 도와주곤 했었죠. 특히 직장이 근처였던 남편이 들렀다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박 사장님 일 잘하고 있어? 점심시간이라 한창 바빴지? 왔어. 안 그래도 지금 손님들 싹 왔다가 가셨어. 오늘 단체 주문이 많았네. 당신은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오늘 오전에 외근 있어서 나갔다가 지금 도착했어.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같이 샌드위치 먹을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야, 됐어. 당신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뭔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해. 난 이것만 하면 오후엔 좀 한가하니까 당신은 앉아서 쉬고 있어. 아이고, 괜찮네요. 당신만 일 시키고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어? 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서 앉아 있어. 가끔씩 카페에 올 때마다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도와주고는 같이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어요. 솔직히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을 몇 번 겪고 나면 지치기 쉬운데 한 번씩 남편이 왔다 가는 게 저에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희 딸 역시 제 아빠를 닮아 한 번씩 카페에 올 때마다 제 일손을 도와주고 갔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잘 아껴주며 다른 어떤 가족보다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얘기하기 위해선 저희 친정엄마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시고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아오셨어요. 그걸로 제가 남부럽지 않게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전부 해주셨죠. 저희 아빠는 제가 11살 때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였는지 저희 엄마는 그 누구보다 독하게 일을 하셨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절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저도 삶에 여유가 생긴 뒤로는 틈틈이 엄마를 챙겨드리려고 애썼죠.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도 소소한 정성은 받으시되 절대 사치를 허용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엄마, 이번에 어버이날에는 호텔 디너 예약했어.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한 번도 근사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가 음식도 음식이지만 뷰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 호텔 디너라고? 그거 뭐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 입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데 무슨 밥 한 끼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단 말이냐? 혜진이 너 거기 얼른 취소해라. 음식이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비쌀 필요까지 있어?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카페 잘 되고 있고
우리 그이도 이번에 성과급 정말 많이 받았어. 엄마한테 한 번도 그렇게 좋은 거 못 해줘서 그래. 난 됐다. 그냥 집에서 집밥만 먹어도 충분하다. 안 그래도 신서방이랑 수빈이도 바쁜데 어버이날이라고 시간 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그 돈 있으면 적금을 들든 아니면 모아서 땅을 사든지 해라. 쓸데없는 데 쓸 생각 말고. 엄마, 어버이날 챙겨주는 게 뭐가 쓸데없다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좋은 거 해드릴 능력 된다니까. 아우, 내 선물로 왜 내가 싫어하는 걸 해준다고 그래. 난 그렇게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거 딱 질색이야, 질색. 너 엄마가 말할 때 잘 새겨들어. 지금 좀 여유 있다고 그렇게 사치 부릴 생각 말고 돈이라는 건 있을 때 더 악착같이 모으고 불려야 해. 알았어? 아우,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이런 호텔 디너는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한데 이 정도가 대체 뭐가 사치라는 거야. 엄마한테 잘 해드리려고 해도 매번 조금만 돈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거절을 하시니 저는 그게 늘 속상했었죠. 그리고 그 문제로 엄마랑 여러 번 다투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야속하게도 남편은 제 편이 아닌 엄마 편을 들곤 했고요.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장모님 마음도 생각을 해드려야지. 당신이 해주려는 게 당신 기준에만 좋지 장모님 기준은 아닌 거잖아. 그럼 장모님 기준으로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돈은 많이 안 들어도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해드려. 그치만 매번 우리만 해외여행 가고 우리만 좋은 밥 먹고 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적어도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신처럼 특별한 날에는 엄마도 모시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장모님 입장에선 익숙하고 편한 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지 왜 그래.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말이야. 우리도 나중에 그 나이 되면 뭐든 익숙한 게 최고일 수도 있어.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선물로는 늘 저가형의 선물만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저로서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가 워낙 절약정신이 투철하시고 저희가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니 제가 서운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지만 그런 점은 늘 서운함으로 남았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상을 지내오던 저희 가족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거대한 불행이 성큼 다가오고 말았어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니 안 그래도 늘 건강을 걱정하고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혼자 계신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같은 동네에 사시던 엄마 친구분이 빠르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주셨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얘 혜진아, 어쩌니?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희 엄마가 췌장암 말기실한다. 네? 그럴 리가요. 오진이 아니고요. 저번에 검진 받으셨을 때도 그런 말은 없었는데. 얼른 와서 네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봐. 나는 심장이 떨려서. 너희 엄마가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살이 삐쩍삐쩍 마르더라니. 저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고 몇 번이나 따지고 물어도 의사로부터 같은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췌장암은 일반적인 건강검진만으로는 초기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뒤이어 도착한 가족들도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엄마는 정말 초연한 모습이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몸 어디에 고장이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이만하면 오래 잘 살았다. 너무 슬퍼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일단 치료부터 받자. 엄마 지금 하는 반찬 가게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엄마는 일단 입원부터 하자. 치료받으면 나을 수는 있고 당연하지. 엄마 원래 운동도 자주 하고 건강하니까. 내가 아까 이미 물어봤다. 치료하면 낫는 병이긴 하냐고.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혜진아,
난 치료받고 싶지 않아. 그럼 이대로 그냥 있겠다는 거야? 의사가 고작 1달 얘기했어, 1달. 그럼 1달 후에 네 아빠한테 가서 내가 우리 딸 잘 키우고 왔다고 하면 되지. 괜히 희망도 없는 치료받으면서 죽느니만 못하게 사는 것보다 엄만 그냥 좀 쉬고 싶다. 엄마의 덤덤한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엄마를 잘 알았기에 엄마의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죠. 저는 결국 엄마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최소한의 통원 치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잠시 닫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데에 집중했어요. 한참 바쁜 시기였던 남편은 자주 함께 해주진 못했지만 마침 방학이었던 제 딸은 할머니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만큼은 엄마도 제가 호텔 식사를 대접하든 같이 여행을 가든 거절하지 않으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1달을 조금 넘긴 후에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3개월 판정을 받아도 1년, 2년을 살기도 한다는데 저희 엄마한텐 해당하지 않는 얘기였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긴 해도 1달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전부 사라질 만큼 펑펑 울었어요. 엄마는 가시는 길마저 제 걱정을 한가득 하셨죠. 혜진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젠 네가 수빈이도 챙기고 너 스스로도 챙겨야 해. 알았어, 엄마. 엄마가 평생 가르쳐준 대로 잘할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특히 돈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렴. 그게 네 현실적인 힘이야. 큰 돈일수록 더 철저해야 해. 마음 다치는 일 있어도 수빈이 보고 독해져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신당부를 하시고 아빠 곁으로 떠나셨죠. 울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에야 당시 한층 바빴던 남편이 도착을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저와 제 딸을 챙겼고 장례식에 필요한 것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남편이 함께 있어 정말 다행이고 든든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장례식 이틀째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찾아와 주신 조문객들이 가장 많았던 날이었고 저는 하루 종일 같이 울고 얘기하다 보니 오후 3시쯤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자꾸만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인들이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때조차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 연락이 자주 온다 등의 핑계를 대며 자꾸 밖으로 나가버렸죠. 사실 남편 없이 저 혼자 모든 조문객들을 맞이해서 더 빨리 지친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지자 저는 아직 남아있는 슬픔과 피곤함, 예민함, 야속함 등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남편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조문객으로 와주었던 친구의 말이 제 화를 제대로 돋우기까지 했어요. 이른 저녁에 도착한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형부는 왜 같이 안 있어? 남편? 몰라. 자꾸 일 때문에 전화를 한다나. 밖에서 담배도 피고 그러다 보니 안에 들어와 있을 틈이 없나 봐. 일 때문이라고? 방금 오면서 형부 저 앞에서 보긴 했거든. 여기 병원 맞은편 식당들 있는 곳에. 통화하면서 엄청 신나게 웃길래 내가 사람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형부 맞더라고. 나는 주차하고 오면 형부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안 계셔서 물어보는 거야. 통화를 하면서 웃었다고? 되게 신나게 웃으시긴 했는데 뭐 일이 좀 잘 풀리시나? 회사 일이 잘 풀리는데 여기선 웃을 수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제 표정이 단번에 저승사자처럼 무서워지자 당황한 친구는 횡설수설하며 급하게 둘러대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이미 속으로 천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친구와 조문객한테는 별다른 티를 안 내고 있었지만 이 인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늦게서야 장례식장 안이 좀 한산해졌을 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냈는데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대체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있다가 오냐고. 나 혼자 사람들 맞이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 깜짝이야. 왜 소리는 질러? 얘기했잖아. 요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나도 장모님한테 예의를 다 갖추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냐?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당신이 와야지. 지금 당신이 와준 걸 고마워하라는 거야? 그게 대체 어느 나라 관습이야? 그러니까 왔잖아. 여보, 소리 좀 그만 질러. 당신 지금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나한테 괜히 화풀이는 하지 말라고. 빨리 들어가서 눈 좀 붙이던지 해. 어물쩍 말 돌리지 말고 회사에서 뭐가 그렇게 바쁜데, 어? 나도 좀 알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장모 장례식에 한시도 붙어있을 수가 없었는지 말을 해. 그래야 나도 소리를 지르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 요즘 영업 실적이 한참 안 좋은데 밑에 대리 한 명이 큰 사고를 쳐서 그래. 이런 얘기를 가뜩이나 당신 힘든데 어떻게 얘기를 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수습 좀 하고 밑에 애들 좀 혼내느라 그랬어. 됐어? 남편은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그 언행이 묘하게 이질감이 들었어요. 제 친구가 본 바로는 남편이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절대 웃으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촉이 좋지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알잖아요. 제가 이 사람과 거진 25년이나 같이 붙어 살았는데 당연히 말하는 목소리나 눈빛만 봐도 거짓말을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걸요. 그때 남편은 뭔가 평소 같지가 않고 이상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추궁하는 걸 멈추고 일단 다음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천천히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장 그날은 서 있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피곤하기도 했고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온 저는 정말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상주들 방으로 들어와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와 싸울 때면 늘 밖에서 담배를 한두 개비씩 피고 들어오던 사람이라 평소처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그땐 저도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딸은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잠이 들어있길래 두터운 담요를 덮어주고 저도 그 옆에 누웠답니다.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짧고 생생한 꿈을 꿨어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꿈을 꾸긴 하지만 그때의 꿈은 너무나 현실 같았죠. 꿈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 엄마가 한창 젊고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걸 느끼면서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제 오른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혜진아, 일어나! 라고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엄마의 외침에 저는 화들짝 놀라서 깨고 말았죠. 한 3시간쯤 잤을까요? 잠에서 번쩍 깨고 나니 오른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서 여러 차례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여러 통의 문자가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박혜진님. 생전에 길정숙님 재산관리를 도와드렸던 한지명 지점장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전에 어머님께서 부탁하셨던 일이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례 다 끝나고 혼자 계실 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전에
엄마가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계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그 문자를 본 순간은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새벽 4시에 이렇게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내는 게 뭔가 심상치 않은 듯했고 꿈자리도 뒤숭숭하니 전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볼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곤히 잠든 딸이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장례식장 문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할 적당한 곳을 찾던 제 눈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사람 하나 없이 텅 빈 휴게실 안에서 남편은 잠이라고 모르는 사람처럼 쌩쌩한 목소리로 누군가 통화를 하더군요. 문도 활짝 열어놓은 채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런 남편에게 다가갔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그만 발길이 뚝 멈춰버렸어요. 장모가 일찍 죽어서 돈 굳었어.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말을 뱉으면서 남편의 얼굴은 더없이 환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휴게실 뒤편의 구석진 곳으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해도 들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곳이라 상복을 입고 있던 제가 숨기엔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은 제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계속 하하 웃으며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니까 죽기 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갔는지 아주 아까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한 달 정도만 살다 가서 다행이지. 아주 재산 다 거덜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와이프? 와이프는 절대 모르지. 와이프가 장모 돈에 대해서 알면 정말 큰일 나. 평생 길바닥에서 반찬 장사만 하던 무식한 노인네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건만. 그렇게 큰 재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야. 운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돈을 불렸을지언정 전문적으로 관리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야. 전문적으로 관리받으려면 누군가를 돈 주고 부려야 하는데 엄청나게 구두쇠였거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핸드폰을 잠시 뒤적거리더니 이내 휴게실 밖으로 나갔죠.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실체를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방금 제가 보고 들은 남편의 모습이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얼마 지나니 손끝과 발끝에 핏기가 사라지고 차갑게 냉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불현듯 조금 아까 꿈속에서 엄마가 일어나 하고 외치시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죠. 저는 다시 두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병원과 멀어지면서 아까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박혜진님? 네, 제가 박혜진이에요. 조금 아까 문자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누구세요? 아직 장례식 안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고 연락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혼자예요. 장례식장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대체 누구시죠? 저희 엄마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문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길정숙님 재산을 담당하고 있던 한지명 지점장이에요. 어머님이 생전에 재산이 정말 많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엄마가요? 돈을 허투루 쓰는 분은 아니셨지만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아니요. 전 잘 몰랐어요. 어머님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은행 VIP셨어요. 저랑은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들어드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정말 급하게 부탁을 하고 간 내용이라서요. 지난주요? 일단 장례식 끝나자마자 빠른 시일 내로 저희 은행 방문해주세요. 꼭 전달해드려야 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오실 땐 신분증이랑 도장 꼭 지참해주시고 남편분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전화를 준 사람한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조용히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다 떠서 밝아진 상태였고 남편은 그 안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어디 갔다 왔냐고 묻길래 속이 답답해 주변 산책 좀 했다며 대충 얼버무렸죠. 남편을 보면 자꾸 몇 시간 전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꾸 남편을 피하니 남편은 전날 저녁에 싸웠던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줄 알더군요.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계속 화난 척을 유지했어요. 오전부터 일찍 저희 가족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모두 마치게 되었어요. 다른 친척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헤어진 뒤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살피다가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저와 딸만 납골당에 내버려둔 채 가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얼른 딸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어제 연락받았던 그 은행으로 향했어요.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제 이름을 말씀드리자 저와 통화했던 지점장이 얼른 나와서 절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안내에 따라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으니 지점장은 저에게 두터운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지난주에 길정숙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반드시 본인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고 혼자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건 개인 금고에 보관하셨어야 하는데 집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따로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도 길정숙 씨가 박혜진님께 남기는 유산 중 일부라고요. 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말을 끝으로 그분은 정말로 절 두고 잠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한 뭉텅이로 가득했는데 전부 남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사진 쪽에서 남편은 저는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카페나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은 뒤이어 알게 된 사실들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어요. 저는 뒤이어 남편의 외도 상대가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것과 두 사람이 해외에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증거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뒤집어 탈탈 털어내자 작은 USB가 나왔는데 그건 특별히 엄마가 중요한 자료라며 메모까지 붙여주었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씩씩대고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자료들을 들고 저는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이혼 전문 변호사로 최고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 모든 일을 의뢰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안 변호사는 당장 변호사 2명을 더 불러 절 돕겠다고 했어요. 모든 서류를 검토하며 각종 법률 상담을 받고 나니 너무 밤이 늦어졌어요.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부 다 받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저는 그날 집 대신 엄마 집으로 가서 잤어요. 물론 새벽까지 그 두 년놈들, 특히 남편을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생각하느라 잠을 설치긴 했지만요. 다음날 저는 밤새 궁리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말끔하게 차려입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몇 층의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는 이미 훤히 알고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수많은 직원들이 절 보고 놀라더군요. 남편 역시 뒤늦게 절 발견하곤 깜짝 놀라 후다닥 다가왔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어제는 왜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할 말 있으면 나가서. 전 그런 남편을 지나쳐 남편의 바로 밑 후배인 정 팀장에게 다가가 크고 똑바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사기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배우자가 보험금을 전부 가로채려고 해서요. 네? 사모님이요? 사모님 배우자라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일터로 찾아와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아, 맞다. 정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이희가 회사 일이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던데 사실인가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을 만큼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면서요? 남편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 당황한 채로 눈치만 보던 정 팀장은 오히려 빠르게 이성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묻는 말에 대답은 빨리 안 나오길래 저는 질문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정 팀장 근처에 앉아있던 어린 사원한테 말이죠. 대신 대답해 보시겠어요? 최미연 씨. 요즘 그렇게 회사 일이 바빴나요? 아님 그쪽이랑 제 남편만 그렇게 바빴나요? 네? 아니 저는... 여보, 일단 나와. 여기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 곳 아니야. 다들 미안해. 이 사람이 이제 막 장모 장례식을 마쳐서 힘들어서 이래. 얼른 나와. 우리 엄마 보험사에 전화를 49통을 했더라고 당신이. 당신이 보험회사 다닌 게 몇 년인데 대체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최미연 씨랑은 한 200통 넘게 전화를 하고 말이야. 이 최미연 씨랑 할 일이 그렇게 많았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 명예훼손이라고 여보. 이러지 말고 일단 나오라니까. 왜 명예훼손이야? 와이프가 남편 회사에 관련해서 질문도 못해? 그리고 당신이 항상 정 팀장 유능하다고 칭찬했잖아. 약삭 빠르고 후시탐탐 당신 자리 노리면서 일 중독자처럼 일한다며. 당신이야말로 방해하지 말고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 난 정 팀장한테 상담받고 싶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기 전에 저는 준비했던 음성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어버렸어요. 아니 제가 땡땡 보험사 직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일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절차 다 알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일반인이라 보험 관련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수령인을 저로 변경하기로 한 거고요. 아우, 절차 복잡한 거 압니다. 알아요. 저희 장모 서류 보낼 거니까 처리만 좀 해주시라고. 어? 여보세요. 아니, 저번에 제가 연락을 몇 번을 드렸는데 수령인 변경을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본인 확인? 아우, 진짜. 본인 확인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하지 말랬잖아. 가뜩이나 암 때문에 힘든 노인 이런 복잡한 일로 괴롭히고 싶어요? 내가 보낸 서류는 확인했어요. 도장이랑 다 찍어서 보내드렸잖아. 그게 본인 확인이지 뭐야. 얼른 빨리빨리 처리 좀 합시다. 예? 남편은 허겁지겁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가 녹음을 꺼버리더니 경악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입모양만 뻐끔대고 있었죠. 전 다시 제 핸드폰을 낚아채와서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더 할 말 있어? 엄마가 시한부 판정받고 아파서 그러고 있는 동안 당신은 아주 부지런도 했더라. 엄마 서류 뒤져서 보험 수령자 변경도 하고 어린 년이랑 바람도 피고 해외로 튈 준비까지 하고. 당신이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보험사에서 직접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더라. 사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바꾸는 게 맞냐고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데 그 연락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니? 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천의 고아인 당신 기 안 죽이기 싶다고 결혼식 때 인사도 안 받으셨던 분이야. 당신 아직 대리였을 적에 차 사고 냈던 거 그 보상금 다 갚아준 것도 우리 엄마였다고.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딴 짓거리를 해? 고작 30이랑. 얘가 우리 딸이랑 고작 7살 차이 나는 건 자각하고 있니? 어? 우리 엄마가 가시기 전에도 얼마나 기가 찼을지 생각하면. 그 입 안 닥쳐? 당신이 보험을 알아? 내가 이 방면에선 빠삭하니까 대신 처리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와중에도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깜짝 놀란 남편의 얼굴에 저는 2번 더 손을 날렸죠. 당신이야말로 더러운 입 닥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딴 짓들을 저질러 놓고도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 대신 철이 같은 소리 하네. 어디 한번 빠삭한 그 머리로 앞으로의 일들 대응해봐. 내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당신 요만한 잘못 하나도 안 봐줄 거니까. 남은 인생 시궁창에 처박힐 각오나 하고 있어. 분노한 남편이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사무실에 들어온 경비 인력들이 남편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붙잡았어요. 정 팀장은 절 사무실 안쪽으로 당겨 남편과 멀어지게 해주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말하더군요. 내가 언젠간 선배 이꼴날 줄 알았지. 그렇게 여자랑 돈 밝히면서 온갖 가정적인 척은 다 할 때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 줄 알아요?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선배 인생 시궁창에 처박힐 테니 각오나 단단히 하고 있던가 해요. 제가 신나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야, 이 새끼 너? 그러게, 후배들한테 착하게 좀 하고 사셨어야지. 허구한 날 짬처리나 시키고 이용해 먹지 말고. 이 사람 아예 건물 밖으로 끌어내고 회사 출입 맘대로 못하게 아이디 카드도 일단 뺏어버려요. 이미 증거 수두룩한 범죄자 새끼니까. 이따 경찰 오면 바로 넘겨주시고요. 남편은 그대로 경비 인력들한테 질질 끌려 나갔어요. 저는 정 팀장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왔죠. 사실 저희 엄마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도 아닌 정 팀장이 직접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제가 엄마의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보험 사기 관련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할 때마다 정 팀장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제 남편의 인생을 망치는데 어느 순간들은 저보다도 열심히더군요. 그것만 봐도 그 인간이 평소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훤히 보였죠. 그 뒤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어요. 남편은 보험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여러 제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도 막대한 위자료를 뜯기며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사실 너무 어린애라 망설였지만 저는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그런 짓을 벌인 것이 괘씸해서요. 상간녀의 말로는 자기는 너무 어려서 부장님 말에 휘둘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들은 척을 안 했어요. 제 나이에 비해 어리다는 거지 30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머리만 굴리는 그 모습에 봐주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그냥 법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두 연놈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났고요. 남편은 감방에 상간녀는 길바닥에 나앉으면서 둘은 사이좋게 나락을 맞이했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감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절 원망하기만 했죠. 당신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당신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동안 나는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썩으라는 거야? 그래, 그것도 사실 한참 모자라. 그래, 당신이야말로 20년 넘게 나랑 함께 지냈으면서 그렇게 치밀하게 뒤통수 칠 준비나 하고 있었냐? 당신은 감방 나와도 내가 평생 괴롭힐 줄 알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솔직히 자괴감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남편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한테도 화도 났고요. 무엇보다 안 그래도 몸이 아파 힘든 저희 엄마가 수상한 사람이 자꾸 수령인을 바꾸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서 이 모든 걸 알아보셨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눈치 없는 제가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 딸을 보는 일이었는데요.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 폈던 사실도 모자라 할머니의 보험금과 유산을 가로채려고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은 딸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든 이야기였어요. 특히나 그 인간이 평소 딸에게는 다정한 아빠 노릇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저희 딸 역시 아빠한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딸은 다니던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오랜 시간 전과는 다르게 조용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저 역시 그런 딸 곁에서 묵묵히 있어줬을 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딸이 먼저 저에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우리 같이 일본 여행이나 갈까? 좋지. 너 시간 편한 날로 정해서 가자. 가서 푹 쉬고 온 다음 엄마도 나도 좋은 남자 만나자.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외롭고 우울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유래해 주는데 얼마 전에 몇몇 개념 없는 인간들은 나더러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애라고 낙인 찍으려고 들더라고. 그래서 대판 싸웠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야말로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싶더라. 사실 나보다도 엄마가 더 힘들 텐데 몰라줘서 미안해. 우리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온천이나 즐기고 오자. 엄만 괜찮아.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마음먹었다니 오히려 고맙지 뭘. 일본 온천? 그래 가자. 거기쯤은 엄마 돈으로도 충분히 가. 엄마 위자료 왕창 받아서 돈 많아. 가서 우리 딸이랑 신나게 놀아야겠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제 사정을 전해 듣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얼마나 둔하면 그걸 모르냐고요. 남자분은 눈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네요. 사람이 큰일을 당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나 한다는 게 듣는 입장에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마음에 남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제 딸은 그딴 개념 없는 소리들은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기로 했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히 보기야 하겠지만 설령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약한 가해자를 욕할지언정 자책은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과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온 후 저는 요즘 다시 카페를 열심히 운영하며 저녁에는 자산관리에 관한 강의도 들으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꿈에서까지 나와 절 걱정하셨던 엄마가 앞으로는 천국에서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랑 알콩달콩하게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일들을 읽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새 삶을 살아가려는 저와 제 딸을 위해 다들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